영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톤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여서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고 경주 방패장으로 보내져야 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지난 6월 무단 반출된 것으로 파악된 방사성 폐기물 수십 톤 속에 이 폐기물들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약해서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에는 일부 유출된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한 수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 불러 조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의 문을 열어줄 핵심 인물로 꼽혀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시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830포인트 넘게 떨어진 다우지수가 밤사이에 540포인트가량 하락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폭락한 우리 증시를 포함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6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톤이 무단 반출된 뒤 사라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있는 방패장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지난 6월 방사성 폐기물 수십 톤이 무단 반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약해서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폐기물 중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폐기물 10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공릉동의 옛 원자력 연구원 건물, 30년가량 가동된 연구용 원자로가 있던 곳입니다. 수명이 다해 2000년부터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곳이 해체된 연구용 원자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중에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은 노란색 철제통에, 그리고 그 오염 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자체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이렇게 파란색 철제통에 분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기물 중에 납 44톤과 철제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30톤이 무단 반출되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나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해당 폐기물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가야 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자체 처분 대상 폐기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안위 발표 후 추가 조사를 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1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실에 사라진 폐기물 중 중저준위 폐기물 약 10톤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에 오염돼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인체 방사능 피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라고 의학 교과서에 나와요. 현재까지도 사라진 중저준위 폐기물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JTBC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당시에 일부 유출된 폐기물은 방사능 측정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나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건에 대한 지난 6월 원안위의 발표 자료입니다. 반출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체 처분 대상으로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겁니다. 발표 한 달 뒤 원안위 내부 회의록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유출됐는데 원안위 회의에서는 대전의 경우 반출된 구리와 금이 방사선을 측정하기 전에 외부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내용을 들은 한 회의 참석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답이 아니냐, 더 많은 방사능 오염이 된 것들이 나갔을 가능성을 무슨 수로 배제하느냐고 말합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서류로 확인했을 때 10톤가량이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온 것으로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를 보호하는 방호벽에 구멍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 가스의 압력 때문에 방호벽이 버티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개나 발견된 이 구멍들이 이미 설계 당시에 예견된 것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설계 변경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 4호기 방호벽의 구멍은 원전 아랫부분의 보강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른 원전들은 이 보강재를 빼내고 콘크리트를 붓는데 한빛 4호기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니은자 모양의 보강재 아래까지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서 방호벽 구멍이 생겼다고 봅니다. 한국전력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보강재를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강재 하나를 제거하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한빛 4호기엔 1,800개가 넘는 보강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1990년 당시 설계 변경 요청서를 보면 안전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안전진단을 끝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보강재를 남겨두면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콘크리트를 부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방호벽 구멍이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설계를 변경했고 콘크리트 작업이 잘 마무리됐는지 확인도 안 한 셈입니다. 지난해 6월 방호벽 구멍이 처음 발견될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검사조차 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또 다른 원전에도 이 같은 구멍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빛 4호기의 쌍둥이 원전으로 불릴 정도로 비슷한 한빛 3호기 이야기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 바로 옆에 있는 한빛 3호기입니다. 시공 공법이 같아 쌍둥이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빛 4호기와 똑같이 보강재를 그대로 둔 채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1,479개입니다. 한빛 4호기처럼 한빛 3호기에도 콘크리트 부분에 구멍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는 4호기와 콘크리트 붓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일한 유형의 원전인데 동일하면은 봐야죠. 그럼 과학적으로 보아야지. 특히 한빛 3, 4호기에 이런 구멍이 있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대사고를 고려한 설계를 안 했거든요. 중대사고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는 원전에 또 이런 현상이 나면 이제 설상가상이 되죠.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도 문제가 된 보강재가 있는 원전 아랫부분은 3호기도 4호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3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어제 설악산에는 벌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얼고 춘천에는 또 서리가 내렸다고 하죠. 오늘 아침 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간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휴일에도 빨리 차전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전합니다. 울긋불긋 설악산 단풍이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하지만 산 정상은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진 충청 대피소에 얼음이 얼었고 호수가 많은 춘천엔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인삼밭에선 몸을 녹이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나무 보일러를 떼는 노인은 벌써부터 겨울나기 걱정입니다. 낭구는 많이 들어야 되겠고 낭구는 웃고 그래서 근심은 되죠. 오늘 아침에도 추위는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대관령은 영하 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관령 12도로 어제보단 높지만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 새벽에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우리 코스피 7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패닉이었는데요. 오늘도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떨어뜨려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유,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 연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전날 830포인트 이상 급락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가 개장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개장 초기 한때 4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24%까지 오른 것이 증시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요 기술주 주가 또한 연이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채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추진력이 사라진 겁니다. 주요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반등을 노렸지만 마감을 앞두고 공포 지수가 상승하면서 끝내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에 비해 545.91포인트 빠진 25,052.8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57.31, 92.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추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자신의 치적인 증시 강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어제도 연준이 미친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더 험한 표현을 썼습니다. 연준이 까불고 있다, 웃긴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e Fed is out of control. I think what they're doing is wrong. No, I'm not going to fire him. I'm just.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난이 일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준은 독립적이다. 대통령이 연준의 정책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러시아 유인 우주선 사고 소식입니다. 발사 뒤 엔진 고장으로 곧바로 추락을 했고 우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2명은 비상 탈출을 해서 다행히 구조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우주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이번 사고, 러시아 우주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관제센터의 연구진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호 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 4, 3, 2, 1. Engine turbo pump, engine at maximum thrust, lift off. And there is liftoff of the Soyuz MS-10. 그런데 소유스호는 발사 후 2분 45초 무렵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켓 1단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로켓 2단을 가격해 2단 엔진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던 비행사 2명은 긴급 탈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두 우주인이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비상용 캡슐로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현장에는 구조대가 미리 도착해 있어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러시아 우주산업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소유스 로켓은 가장 안전한 로켓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130회의 성공 발사 기록을 세우는 동안 이번 사고를 포함해 5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뿐입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로는 처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1인당 8천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 소유수 우주선을 이용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미국 우주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미국은 우주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태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주중 한국 대사관이 개최한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풍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 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사드 갈등 이후 회복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에서 대북 의료 지원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북 제재가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원을 막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제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함께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4주 연속으로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0.07% 상승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상승폭이 점차 줄거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인데요. 지난 2월부터 적용이 된 게 연 24%인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더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속되고 8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임직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사 성장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구형량 20년보다 적은 15년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완도군 조약도 드감항 앞바다에서 1톤급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선장 박모 씨가 실종되고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구 중구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포와 노점 10여 곳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시장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와 함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을 처음으로 위작으로 결론을 내려서 폐기 또는 매각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어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감 자리에 나왔는데요. 소장품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필요한 작품에 대해서 진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문화계 주요 인사들 200여 명이 참여한 평화한반도 문화인 회의가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창이 되겠다며 북한에는 이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세워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송 연기자도 노동자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등 4,400여 명이 속한 연기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결론인데요. 1심에서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 2심에서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 판단이 엇갈렸었습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10톤가량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지금 어디 버려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산자위가 진행하는 국감에는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골목 상권 살리기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달 초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술실의 CCTV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경기도에서 오늘 토론회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관심인데요. 경기도 의사회에서 불참 입장을 바꿔서 이 자리에 나오기로 했고 오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SNS로 생중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올해 전국체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북 일대에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47개 종목에 선수 18,000여 명이 참가해서 경쟁을 펼칩니다. 사격 진종호, 펜싱 김지연, 수영 박태환 등 스타 선수들도 이 전국체전에서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2도까지 떨어진 서울을 비롯해 곳곳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고 대관령은 영하 3도, 경북 봉화는 영하 1.2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전국에 찬 기온이 가득합니다. 옷차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높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 4도 밑돌겠습니다. 특히 그늘에 있을 때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아침 추위가 강한데요. 오늘처럼 대부분 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집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5도, 전주와 대구는 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중강이 2도, 평양과 함흥이 3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추위가 덜하지만 평년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18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북한도 최고 18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 아침 추위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야외에 나들이 즐기는 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모든 초점은 한 스리랑카인에게 집중돼 왔는데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저유소의 안전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JTBC가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한 결과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7분 자신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라고 밝힌 사람이 저희 탱크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합니다. 119는 휘발유 보관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신고자는 계속 말을 더듬다가 지금 한 4,000리터 된다고 답합니다. 119가 4,000리터의 양을 재확인하면서 탱크의 종류를 묻자 신고자는 휘발유 탱크다, 얼른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휘발유 탱크엔 440만 리터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유류 화재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 유류의 양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한 셈입니다. 또 공사 측의 신고가 있기 1분여 전엔 농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처음부터 저유소에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9는 송유관공사에서 불이 난 것이냐고 확인을 하고도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고자가 답답해하며 아니 기름 탱크가 터졌으니까 와보셔야죠라고 말을 한 뒤에야 119는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보다 1분 늦게 119에 신고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실제 저장소에 있었던 이 양을 잘못 신고하면서 초기 대응에 잘못 대응할 수 있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송유관공사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CCTV 전체 영상도 확보해 추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시간에 걸쳐 두 번째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휘발유 탱크에 설치된 환기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풍등이 떨어지면서 잔디에 붙은 불이 환기구를 통해 탱크에 옮겨 붙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탱크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스캔 작업도 했고 풍등과 탱크 폭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유소에 설치된 전체 CCTV 46대의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송유관공사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전 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동의해서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법원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겁니다. A씨는 부인과 잦은 갈등을 빚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죠.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소환 조사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핵심 보직을 거친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탄압 의혹 등에 임 전 차장이 깊숙이 개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로 최순실 씨가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오르자 청와대 측의 요청을 받아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검토 내용을 모아서 보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 보낸 270여 쪽 자료의 내용이 대법원의 재판 관련 기밀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업무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여 만에 임종헌 전 차장이 소환이 되는 겁니다. 네. 피의자 신분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이제 소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종헌 차장은 그 양승태 대법원의 말 그대로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들, 뭐 재판거래 의혹이나 네. 판사,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판사에 대한 사찰 의혹이나 또 비자금 조성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종헌 차장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종헌 차장이 차명폰을 쓰는 의혹이 중간에 네. 한번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압수수색을 하게 영장을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당시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기각을 했는데 이 차장의 직원을 설득을 해서 그걸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차명폰에서도 꽤 많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네. 청와대와 외교부를 오고 가면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검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관련해서 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갑자기 재판이 거의 사실상 스톱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 전국 정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해서도 이제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임종헌 차장은 한 번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집과 사무실에 한번 압수수색이 됐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USB가 이제 이동식 저장 장치가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임종원 차장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월요일 날 소환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 전 차장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네. 본인이 작성하고 뭐 전반적인 조율 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상 실무 역할을 다했다라는 네. 게 그리고 관련된 그 현직 전현직 판사들이 한 20여 명 이상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다 임종원 차장을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와 가구 역할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와 가구 역할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교조 이제 법의 노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무언가 정부와 딜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 일단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임종원 차장을 넘지 못하면 양세 대법원장까지 못 갑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진술도 확보를 해야 그 윗선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 이후에 이제 신병철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네.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네. 뭐 상당 부분 네. 혐의들을 지금 소명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하고 네.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굉장히 인색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뭐 사실 검찰이 원하는 수준의 수사를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유의미한 자료를 꽤 많이 확보를 하고 관련 판사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 얼개는 지금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 조사를 하고 나면 신병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아직 단언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게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하게 된다면 지금 그 영장을 누가 심사하나요? 또 법원에서 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 원래 통상 발부율이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이 되는데 네.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쨌건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법원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죠. 그 비협조적인 과정에서 정말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수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준으로 혐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를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조사 이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뭐 네. 이제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원 차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근데 실무 책임자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수장을 뭐 소환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에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차한성, 박병대, 고병환 대법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기착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될 텐데 이제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혐의에 의심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많이 수집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검찰이 다른 인적 증거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기는 현재까지 쉽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이제 김기춘 실장이나 이제 거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나온다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한 임종원 차장부터 쭉 올라와서 양태 대법원장까지 이 연결고리를 다 확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법원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할 때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태도라고 한다면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압수수색 영장 주거지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주거의 평온을 얘기하는 건 처음 네.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다 발부를 합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영장 계속 기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조건 죄를 저질렀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거의 평온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또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사실 지금 이 판사 블랙리스트나 이 재판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거의 대부분 다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증거 자료 확보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특검이 아니라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얘기까지 네.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면요.
1심만 할 겁니까? 1심, 2심, 대법원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항소심부터 갑니다. 네. 쉽게 말해서 특별재판부를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설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지금 법원의 지금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또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실들을 법원에서는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해 들었습니다. 1967년 3월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이자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 씨의 망명은 당시 대선을 앞둔 박정희 정권에게는 엄청난 호재였죠. 중앙정보부는 그를 1급 판단관으로 채용해서 남한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그는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다가 베트남에서 체포돼 압송됐습니다. 죄목은 이중 간첩이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집행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사형 집행 49년 만에 이수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근 씨는 1969년 1월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립국 스위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귀순 직후부터 자신을 간첩으로 의심한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못 견디고 여권을 조작해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미리 기다리던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이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수사에서는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리다 탈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를 가둬두고 끔찍한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씨의 조서엔 간첩을 인정하는 가짜 자백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2달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할 때 간첩이라는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이건 이적행위예요. 북한에서 처벌을 해야 돼, 잡아서 처벌할 사람을 국가가 저거 해서 처벌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공범으로 몰려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처조카 배경옥 씨가 2008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이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9년이 지난 어제 이 씨의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연행된 뒤 40일 넘게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혀 생명을 박탈당했다며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일어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이모부님이 영혼이라도 들었다면 반가워하시겠지만 생명을 박탈했으니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우이사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이 말이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고 아마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현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한 질문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동맹 관계인 한국에 협의라는 대신 승인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반복한 겁니다. AP통신은 우리의 승인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허락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제재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거론한 데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승인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린 대북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거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쓴 것을 두고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식 표현으로 읽힌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좀 더 분명하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자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다 해도 주권국가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트럼프의 승인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이런 표현까지 강하게 쓰지 않았어요. 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쓰기가 참 어려운 용어일 것 같은데. 비난의 대상은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 근저에는 우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냐.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전문가들도 주권국가 사이에선 쓸 수 없는 이례적이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프로벌을 받을 입장은 아니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단지 어프로벌 자체는 주권국가 사이에 써서는 안 되는 외교적 결례라고 보여집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사안은 한미 공감과 협의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놓은 발언이 아닌 질의응답 중 즉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내 소통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자국에서 제대로 브리핑받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강 장관과 통화하게 되면서 관련 사안을 물어본 것이지 일부 언론에 난 것처럼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어제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역시나 얘기가 됐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위해 그때그때 유연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오이사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다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방북을 막고 있는 오이사 조치를 따르면서 교류 협력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들을 취해왔었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 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의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 어떤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오이사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이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해 합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입니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하루 낙폭으로는 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검은 목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 4.44% 내린 2129.67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큽니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종가 기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65조 원 줄었는데 하루 감소 규모로 35년 역사상 최대입니다. 코스닥도 5.37% 내린 707.3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4,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처럼 폭락한 건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 영향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 기술주 중심의 실적 위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발 충격에 상하이 증시가 5% 넘게 빠지는 등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1,144.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처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친 표현으로 연방준비제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전쟁 역시 시장의 불안을 키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증시 급락의 파장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Fed is making a mistake. They're so tight. I think the Fed has gone crazy.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올 들어 3번 기준금리를 올렸고 오는 12월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미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높아진 시장금리가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칠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Well, we certainly hope that we don't move in either direction of trade war or currency war. And there would also be lots of innocent bystanders. JTBC 이현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장관의 말에 할머니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어제 만남을 재단 해산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하고 엄지를 맞붙여 도장도 찍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을 취임 후 처음 찾았습니다. 큰 수술 뒤 겨우 건강을 찾은 이옥순 할머니는 재단과 일본 출연금 문제를 처분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죄 안 하는 원인은 우리 정부 탓입니다. 일본서 합의하느라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진 장관에게 이용수 할머니는 장관이 꿈에서도 나왔다며 큰 믿음을 보냈습니다. 진선미 장관님하고 인연이 있으십니다. 너 할머니 죽지 마라, 가지 마라. 200년 살아라. 내가 해결할게. 반드시 들어가 해결할게 하시는 꿈도 꿨습니다. 진선미 장관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바란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가부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 말씀을 들은 것이 재단 해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인 박종철 열사, 또 김근태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당시 정권의 외압에 굴복해서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박종철 씨가 숨졌습니다. 이틀 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며 박 씨가 가혹행위로 숨졌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래 검찰은 박 씨의 사망 원인을 직접 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7일 오후 검찰총장이 안기부 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검찰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치안본부가 수사를 맡으며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됐다는 겁니다. 이후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이나 사건 현장 CCTV 확인도 없었습니다. 구속한 고문경찰관 2명 외에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이번 과거사조사단 면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참아가며 하라고 했는데 청와대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안기부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이 변호인을 만나는 걸 막고 김 의장이 쓴 탄원서를 일부러 기록해서 누락하는 등 은폐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건 보통 이를 의심한 부모들이 CCTV를 볼 것을 요구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CCTV를 보여달라고 신청을 해도 여전히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CCTV가 열람된 경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관리를 이유로 원장이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질질 끕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CCTV를 열어보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열람 신청을 해도 결정권을 가진 원장이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다 했더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경찰 데리고 와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애를 여기 안 보낼 거면 상관이 없는데.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에서 CCTV를 열람한 사례는 25만여 건이었는데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3,300여 건,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80%가 넘는 20만 6천여 건은 원장이 열어본 경우였습니다. 이유는 어린이집 관리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이 CCTV 촬영분을 보며 교사에게 질책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 그 열람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 취지대로 학부모들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열람 사유를 남기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유럽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교황이 평양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황 정측은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가게 된다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교황을 만나 초청 의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되면 사상 처음입니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내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이 북한을 가게 되면 미국 내 여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권을 탄압한다는 국제사회 지적을 받아온 북한을 방문할 경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는 등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정말 성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지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유흥식 주교가 이 교황 방북 이슈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나 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현지에서 기자들이 이 유흥식 주교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청 기자실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탈리아 대주교 등 4명이 참석했지만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언론들의 거의 모든 질문이 유흥식 주교에게 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주교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가게 된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최고 책임자가 일왕을 비난한 뒤 사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여 명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신사인데요. 이 야스쿠니 신사의 제12대 수석 궁사인 코오리 쿠니오는 지난 6월 내부 회의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데 대해 일왕이 야스쿠니 신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불만을 표했는데요. 결국 이 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일왕은 우리에겐 광복절이고 일본에겐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 등 이 전쟁에 대한 많은 그 반성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일본 우익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밤사이 발언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많은 것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화자찬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도 없고 또 미사일 발사도 없다며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도 스타이며 환상적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즉 미국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끔찍한 군사계약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재투표 가능성을 50%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레어는 재투표가 실시된다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느냐 아니면 개혁된 EU에 남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최저경신, 주말에도 추위, 그리고 대기 건조인데요. 오늘 아침 많은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이 5.2도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은 영하의 기온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말에도 아침 추위가 이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또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놀랍긴 합니다. 가을옷 샀는데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겨울이 와버렸다며 좌절하셨고요. 호빵, 군고구마, 붕어빵 팔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무슨 날씨가 그라데이션이 없냐고 발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날씨가 오락가락 중간이 없는 듯하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장관을 방어하려는 여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전합니다. 국감장에 들어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밝은 표정으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야당은 선서를 하려고 일어선 유 장관을 앉혔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 그 정인 선서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관님들한테 다 앉아주세요. 정말 유감입니다. 행정부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국회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장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한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국정감사에 대해 질의는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엔 오락가락 유치원 영어 교육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복지부 자료 문구를 따라 읽으라고 했다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사법농단 의혹이, 국방위원회에선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외부 인사 3명을 영입해서 공개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른바 물갈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를 이끌게 된 전원책 변호사는 당 쇄신은 쳐내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박 핵심들 다 쳐내라. 이른바 십상시들은 다 쳐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이 당에 뭐가 남겠습니까? 다만 병역과 납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물갈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자가 명색이 보수주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할 외부위원도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진곤 전 국민의보 논술고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중의 분노와 정치인들의 감정이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특위 출범과 함께 보수 통합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 몇 명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고 곧 세부적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출범했습니다. 내년 초 지도부 교체 등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도 여야의 공방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이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네, 7명인데요. 네. 당연직으로 당내 인사 3명이 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하지만 전권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사실상의 위원장은 전원책 변호사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3명의 외부 인사들을 인선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인선 발표가 좀 며칠 늦어지면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 발표가 끝났고요. 네. 이 전주혜 변호사와 이진곤 전 사실은 새누리당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분이 이미 내정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이 합류가 됐는데요. 이분은 이 발표가 되자마자 2005년도에 명품 핸드백 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무혐의를 받은 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칼잡이라는 그런 네.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1순위인 당협위원장들을 그렇습니다. 물갈이한 자격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심사 기준도 어느 정도 나왔죠?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세부적이진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53명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어찌 보면 차기 총선에 가장 유력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점하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이 중에 한 30%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애초에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전원책 위원이 주도하는 이 물갈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요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네. 두 번째는 도덕성.
이 두 가지가 보수주의 정당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본 덕목이다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셈인데 전원책위원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 병역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 또 세부 방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의 원로들을 어떻게 할지 이 네.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전우책 변호사의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 김무성 의원만은 아니지만 김무성 의원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에게 칼날을 겨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호하는 느낌이었고 네.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알아서 빠질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그릇이라면 알아서 빠질 것이다. 사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는 얼굴이 네. 보이고 있지만 차기 총선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정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원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진 원로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이 개파의 핵심들이거든요. 보면은 친박 있죠, 비박 있죠. 이 김무성 의원이 거론되는 것은 김무성계가 아직 살아 있는가? 또 지금 돌아온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친홍이 있죠. 이 외에 이제 여러 개파들이 과연 이제 전원책 의원의 지금 칼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차하면 일촉즉발, 반발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원책 의원도 어느 쪽을 좀 타겟팅하거나 네. 어느 쪽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과연 조강특위 어떻게 흘러갈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전우책 변호사가 보수 측에서 정치 평론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현실 정치의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반발도 네. 그겁니다.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어떻게 당을 혁신한단 말이냐 이렇게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의 기량을 발휘해서 네. 일부라도 말한 것의 일부라도 혁신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의외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별로 이제 쓸모가 없었다. 들지 않는 칼이었다. 이게 확인된다면 아마 초기부터 상당한 내부 성토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가 둘째 날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선서를 하고 나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부를 했죠. 유은혜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우겨우 두 번째 정회 때 어쨌든 이제 선서하고 인사말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장관을 호명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장관을 호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차관을 부르는 의원들의 모습에 유은혜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사실은 발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요. 네. 지난해는 국정감사가 올해만큼 뜨겁진 않았는데 정부 취임 초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 정부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우리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어찌 보면 좀 이념 성향이 다른 또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국민들의 일부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틀째 국정감사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이 네. 이제 국정감사 사흘째인데 맞습니다. 뭐 한 이틀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론을 살펴보면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있고 역시 네. 장관도 있고요. 네. 의원들도 있는데 이 대목이 역시 정책국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 첫날 이제 벵골 고양이가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퓨마 사살이 이제 너무 불쌍한 일이다. NSC가 뭐 주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이 고양이가 불쌍하다. 동물 학대 아니냐. 심지어는 동물 정치 쇼냐. 뭐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을 이제 질타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 야구 팬들은 손혜원 의원의 질문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SNS 지난밤 사이에 보니까 또 손혜원 의원은 다소 억울하다는 뉘앙스의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화제 인물은 강경화 장관이었죠. 네. 사실은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오이사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지금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발언으로까지 또 네. 연결이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
자, 오늘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뭐 의원들의 성토 좀 이제 이 눈에 띄기 위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될 것 같은데 장관들의 발언은 상당히 좀 자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국제 관함식의 핵심 행사인 해상사열에 참석한 뒤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은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본, 중국 함정은 빠졌지만 세계 각국의 함선 39척이 참석했고 미국의 핵항모도 제일 후미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의 아픈 과거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합니다. 해군 행사지만 눈길은 이후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에 쏠렸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해 주민들 의견에 답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사면 문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면 복권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함식을 반대하는 쪽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해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함식을 계기로 오느냐는 얘기야. 반대 주민들은 어제도 해군기지 정문과 기지 인근 앞바다, 대통령이 방문한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여성 차별 문제가 드러나서 자체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더 많은 기업의 인적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남성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AI를 활용한 채용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컴퓨터 500대가 지원자의 이력서를 5만여 개 키워드로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가려내는 기술입니다. 이 AI는 학습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남녀 차별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해 초 폐기됐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만 추천한다거나 여성 체스 동아리 등 여성 문구가 포함된 경력이 있으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여대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 역시 깎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마존에 제출된 이력서를 학습한 AI가 산업적 특성에 따라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등 IT 기업 지원자에 남성이 많다는 요소가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는 아마존이 프로그램을 수정해 성차별 요소를 없애고자 했지만 향후 AI가 다른 방식으로 또 차별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은 부정적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사이코패스 AI 노먼을 개발해 편향된 알고리즘이 AI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알리기도 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콜롬비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산의 한 면이 잘라낸 듯 쓸려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새벽 콜롬비아 중부 칼다스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을 덮쳤는데요. 지금까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흙더미 안에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가 계속 내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요.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하게 하는 이곳은 아이티의 해변입니다. 쓰레기 수거 시설이 부족한 주변국에서 카리브해에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아이티의 해안으로 밀려와 쌓인 건데요.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이티 해안의 쓰레기 문제에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이 아이티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마약 밀매로 지명수배가 된 남성이 뮤직비디오에 버젓이 출연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에 공개된 한 4개 뮤지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내용인데요. 뮤지션과 함께 있는 이 남성, 스페인에서 현재 지명수배 중인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경쟁 마약 조직에게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뮤직비디오를 토대로 남성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달의 운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무게는 약 5.5kg, 예상 가격은 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운석은 지난해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발견된 건데요. 수천 년 전 다른 운석과의 충돌로 떨어져 나온 달의 조각이 지구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매 주최 측은 우주인이 가져오는 달의 암석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번 경매는 개인이 달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달을 손안에 쥘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기온은 내려가고 가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관심을 모으는 문화계 소식들 살펴드립니다. 이유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개봉하는 영화들부터 살펴보죠. 요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영화 미스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학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뒤 전과자가 된 상아. 어느 날 어린 시절 자신처럼 학대받은 아이 지은을 만납니다. 이 둘은 서로 닮은 꼴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점차 의지하게 됩니다. 감독이 옆집에 살던 아이가 겪은 일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나리오를 직접 썼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직감하게 됐었어요. 그 아이와 그 옆집 부모는 이사를 가고 없었고 어떤 제가 뒤늦게 그 아이를 좀 구해주거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영화 미스백은 아동학대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 등 세계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섬세하게 연출했고 주연 배우 한지민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입니다. 다음은 영화 에브리데이입니다. 어제는 슬림한 체구의 흑인 청년, 오늘은 대머리 뚱보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리아넌의 남자친구는 이렇게 매일 바뀌는데요. 얼굴은 다르지만 실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등에 꼽히며 화제를 모았던 동명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마니아층을 만들어냈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재개봉합니다. 호텔 지배인과 로비보이가 세계 최고 부호 마담의 피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다채로운 색감, 아름다운 영상미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골든글로브 최우수 작품상 수상 등 세계 영화제에서 131개 수상 기록을 세운 작품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들 봤고 이번에는 공연 소식도 보면 이제 서울국제음악제가 다음 달부터 열려서 이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티켓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다고요?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서울국제음악제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첼리스트 다니엘 밀러 쇼트 독주회, 상하이 콰르텟, 앙상블 오프스 등 총 11번의 공연이 열립니다. 더 많은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티켓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상 좋은 공연하고 비싼 공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을 음악을 좀 듣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개막작,
난파선 멸종생물 목록의 한 장면입니다. 검은 형체가 이리저리 스멀거리며 무대 위의 무용수뿐만 아니라 객석까지 위협하는데요. 국제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난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네, 오늘 전시 소식도 준비했죠? 네,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프로젝트 AP맵 2018 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화산섬 제주의 신비로운 용암 지형과 그 위에 뿌리내린 자연의 생명력을 현대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작품은 오설록 티뮤지엄 실내 공간에 2점, 야외 정원에 13점이 설치되며 조각, 설치, 건축,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영화 공연 전시 소식 봤습니다. 이유정 기자였습니다. 정치적 외압 문제를 털고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부산영화제가 내일 막을 내립니다. 네, 매해 영화제를 관통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 과정에서의 숨은 상처였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까까머리 아이들의 눈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On est jakby łóżka pościelone przygotowane, to one wchodziły pod łóżka. Jasne dlaczego? Wiesz, bo one bomb się bały. 한국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고아는 10만 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1,500명은 1951년 멀리 폴란드로 보내졌습니다.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아이들.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폴란드에 온 지 8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반복해야 했던 전쟁 고아의 아픔은 이제야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처라는 것이 어떤 그냥 뭐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될 수 있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 14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아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불행해 보입니다.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북한에서 중국, 다시 한국으로 향하지만 행복의 좀처럼 닿지 못하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통일의 여정을 막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전쟁, 그리고 분단의 숨은 상처를 제대로 들여봐야 할 때라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테니스에서 볼보이는 선수들에게 수시로 수건이나 물병을 건네주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막대하는 선수들이 논란입니다. 선수가 수건을 직접 챙기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스페인 베르다스코가 볼보이를 다그치듯 몰아세웁니다. 수건을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겁니다. 벨라루스 사바렌카는 볼보이에게 물을 가져오라며 빈 물병을 바닥에 내던져 눈총을 쐈습니다. 공을 주워주고 수건과 물병도 챙겨주고 때론 우산도 받쳐주는 자원봉사자들. 경기 진행을 돕기 위해 철저한 에티켓 교육까지 받습니다. 수건을 건네줄 땐 나름의 규칙까지 있습니다. Open up the towel, have it out in front so the player can just get his hand right underneath the towel. Underneath? Yep. Wipe their face and they give it back in any form they want. 굳은 일을 도맡은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과 교감하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선수들의 파트너로 존중받을 때 코트에선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선수들의 짜증이 그대로 볼보이들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테니스인들은 볼보이들이 너무 많은 허드렛 일을 한다며 선수들이 본인 수건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음 달 이탈리아 대회에선 코트 뒤편에 수건을 쌓아놓고 선수가 알아서 쓰는 방식이 시범 도입됩니다. Sure, you always want to respect the ball kids. The ball kids are really important to us because they are also maybe the future of our game.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5위 우루과이와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어제 파주 훈련장에서 최종 전술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루과이와 역대 전적 1무 6패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7위 롯데가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기아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5위 기아와의 게임차를 0.5게임으로 줄이며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롯데는 기아와 남은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이겨야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5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여자 역도의 간판 이현정 선수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겁니다. 이현정은 여자 역도 86kg급 결승에서 118kg의 기록으로 인도네시아 시리안티 선수를 제쳤습니다. 남북 장애인 탁구 단일팀이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단체전 1, 2차전에서 이라크와 일본을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라크와의 첫 경기에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완승했고 이어서 열린 일본과의 경기는 게임 스코어 2대 1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있을 중국, 홍콩전 결과에 따라 단일팀은 금메달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2도까지 떨어진 서울을 비롯해 곳곳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고 대관령은 영하 3도, 경북 봉화는 영하 1.2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 4도 밑돌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아침 추위가 강한데요. 오늘처럼 대부분 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5도, 전주와 대구는 6도까지 떨어져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중강 2도, 평양과 함흥 3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전주, 대구 모두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고요. 북한도 최고 18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추위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야외 나들이 즐기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연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톤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여서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고 경주 방패장으로 보내져야 하는 위험물질입니다. 지난 6월 무단 반출된 것으로 파악된 방사성 폐기물 수십 톤 속에 이 폐기물들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약해서 인체나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임종원 전 차장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윗선으로 향하게 할 인물이라 이번 소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가 불안정해졌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바람에 증시 강세가 꺾였다며 다시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 국감 자리엔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이 나오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